제가 병원을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난 작가가 한 명 있는데요. 혹시 올리버 섹스라는 작가를 아시는지요? 너무 그냥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책 제목 중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제일 유명한 네, 작품이죠, 그 맞아요. 작가분이. 이 제목은 좀 몇 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신경학자고 의사이기도 해서 책이 그 환자들을 다룬 사례 모음집 같은 책이거든요. 제가 올리버 섹스를 저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알게 된 거는 좋아하는 동네 책방에서 의식의 강의라는 책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좋아하게 된 작가인데요. 혹시 그게 네. 유작인가요? 거의 마지막 맞아요. 에세이. 돌아가셨어요? 네, 네네네. 네,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맞아요. 좀 됐어요 이제. 2015년도. 음. 그러니까 올리버 섹스가 1933년생이신데 2015년 여름에 암이 전이가 돼서 그래서 그때 82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부와 함께 네. 이 책들이 재조명도 맞아요. 했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도 2015년에 이 알마 출판사에서 표지랑 안에 내지의 그림을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신 일러스트 작가한테 의뢰를 해서 다시 재출간된 책이고요. 약간 표지에 모자 그림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그 마그리트? 그 느낌 나요. 네, 그 그림 느낌이 나고 안에 그림들도 좀 그런 느낌의 그림들이 실려 있어요. 이전 판본은 약간 소프트 커버에 네. 일러스트였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맞아요, 이 책이 맞아요. 소설인 줄 알았었어요. 맞아요. 이전 커버를 저도 봤는데 되게 진짜 그냥 미국이나 뭐 어디 그런 서양권 소설처럼 생겼어요. 근데 아니 이 제목이 소설 제목으로 너무 맞아요. 적합한 제목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재밌는 제목이고 그 뭔가 그 러시아 문화 이런 걸로 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아니야. 느낌이 있어요. 그 요새 유행하는 뭐 창문을 넘어서 도망간 백스노이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 느낌? 아 그런 거예요. 각자 약간 뭔가 좀 약간 좀 다들 느낌이 갖고 있는 느낌이 심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네네. 제목처럼 되게 이상한 맞아요. 증상들, 이상한 병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말에 이 올리버 섹스가 인용문 2개를 뽑아서 제일 첫 장에 실었는데 첫 번째 인용문이 윌리엄 오슬러라는 분의 글인데 병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은 아라비안 나이트를 즐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이걸 조금 초반에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천일야화 이런 아니면 뭐 우리 많이 보는 기묘한 이야기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런 식으로 좀 되게 좀 특이하고 기묘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글이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기대했던 거랑 좀 달라서 왜냐면 제가 처음 읽었던 올리버 섹스 책인 아까 말하고자 했던 의식의 강은 올리버 섹스가 좋아했던 뭐 다윈 이야기나 창의력에 대한 거나 아니면 프로이트 이런 걸 언급하면서 되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얘기인데 문학적이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지는 글들이었는데 여기서는 되게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몸이 없는 크리스티너, 침대에서 떨어진 남자, hildegarde의 환영 막 이런 소제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상하다. 그 이상함을 포인트로 한 책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 책이고 설명을 하자면 이 책은 그 올리버 섹스가 신경장애, 그러니까 뇌질환이나 어떤 뇌의 신경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제 관찰하면서 쓴 임상 기록 같은 책인데요. 단순하게 그냥 임상 기록은 아니고 이 올리버 섹스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이제 애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좀 문학적인 부분도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우리 몸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소제목 중에 그 몸이 없는 크리스티너라는 거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검사를 하기 전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그 다음날 깨어나서 하는 말이 내 몸이 없어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저희 몸을 이제 손가락이나 아니면 다리든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감각이 사라지고 마치 내 몸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 근데 그런 기분이 도대체 뭘까? 왜냐면 우리는 너무 되게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감각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다시 던져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보기도 다 보이고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냥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몸을 느끼지 못하니까 움직이려고 하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지 시각에- 않으면 네. 인식이 안 돼서. 네, 보지 않으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갖고 있는 그 감각이 이제 사람한테는 이제 시각 감각이 있고 그리고 평형기관 그리고 귀에 있는 전정기관은 이렇게 평형을 맞추고 균형을 맞추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제육감이라고도 하는데 뭐 근육, 힘줄 그리고 관절 등 이런 우리 몸에 움직이는 부분에 전달되는 어떤 연속적이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지 않는 그런 감각의 흐름이 있어서 내 몸의 위치라든지 어떤 긴장 상태, 움직임을 이제 보지 않고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크리스티너는 그런 제육감, 고유 감각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보지 않으면 내 손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치료는 가능한가요? 치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환자들이 여기 나온 많은 환자들이 그런데 어떤 곳에 어떤 신경이나 능력의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은 지금 아까 보면 제가 시각하고 평형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기관들이 이 부족한 이제 상실된 기능을 대신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게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뭐 좌뇌, 우뇌가 약간 역할 담당이 다른데 네. 우뇌가 많이 손상되면은 약간 좌뇌가 우뇌 기능을 좀 맞아요, 같이 맞아요.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기관들이 조금 분배해서 일을 협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오늘 휴가면 내가 저쪽 일 좀 하는 것처럼 휴가면 다행이네. 퇴직이나 후임 없이 퇴직. 하면 문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티너도 이제 점점 적응을 하는 거죠. 자기 몸 상태에. 그래서 이제 시각을 눈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이런 기본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피부 같은 경우도 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느껴지는 그 촉감이라는 게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럼 누가 손을 잡거나 또는 뭐 어디 상처를 입거나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뭐 상처에 대한 얘기는 잘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감각들이 사라진 거예요. 크리스티너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몸속에 눈이 있는데 몸 자신을 보지 못해서 나는 시각이라는 그 몸에 달린 실제 눈으로 봐야지 볼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겠는 감각일 텐데 그래서 이 크리스티너가 좋아했던 게 운전을 하면서 달려가면서 부는 바람의 감각은 간혹 느껴지기도 해서 그런 거를 좋아했다고 해요. 그럼 운전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운전한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던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건가요?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나온 사례들을 설명하게 되었는데 이 제목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약혼님은 보셨으니까 기억이 네, 나시죠? 이 에피소드는 기억이 나요. 제일 처음에 실려있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하고. 네, 제목이기도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음악 선생님이 있는데 음악 선생인 P 선생님이 어느 날 학교 학생들의 얼굴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뭐 길에 있는 소화전이나 아니면 주차요금 자동 징수하는 징수기나 이런 거를 마치 아이들의 약간 키가 비슷하니까 아이들의 머리를 본 것처럼 행동도 하기도 하고 아이고요. 그래서 계속 이상하게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하는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올리버 섹스를 이제 만나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올리버 섹스가 신발을 신어보라고 했는데 신발을 찾지 못하고 자기 발을 가리키면서 이게 내 신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가 인지 상태가 엉망이네요. 네, 그래서 검사가 다 끝나서 이제 가라고 하는데
이제 모자를 쓰려고 옆에 있는 아내의 머리를 잡고 자기의 머리에 모자처럼 쓰려고 했던 행동을 보고 이제 제목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뭐가 문제였어요? 책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인지적인 가정은 잘하지만 인지적인 판단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올리버 섹스가 이제 검사를 하면서 또 어떤 검사를 했냐면 장미꽃을 한 송이 가져와서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를 마치 되게 추상화된 우리 뭐 입체파 그림 아시죠? 이렇게 약간 각진 그림처럼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또 하나는 장갑을 가져와가지고 이건 뭐냐고 물어보니까 주머니인데 주머니가 5개가 달려 있어서 여기 각 주머니마다 동전을 5개 이렇게 각각 다른 동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이렇게 형태를 인지는 하네요. 형태를 인지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사물을 판단을 할 때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네, 기능적인 것도 보고 종합적이고 약간 구체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피 선생님은 구체성을 이제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만화에 있는 인물들 아니면 아인슈타인처럼 굉장히 특이성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알아보지만 얼굴이 어떤 특이함이 없고 그 형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인슈타인은 알아봤어요? 네. 신기하네. 그 검사를 했을 때 수염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음악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있었는데 이런 병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림이 구체적이고 구상화였어요. 그러니까 뭐 풍경화나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병이 심각해질수록 추상적으로 입체파 그림처럼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추상화가 이게 완전 특징적인 거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네. 너무 추상화를 그리기 좋은 증상이네 완전히.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올리버 섹스는 이게 되게 심각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왜 그림에서 추상화가 좀 더 경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화가들은 추상화하기 위한 어떤 단계를 거칠 텐데 몇몇 화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림을 분석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랑 보는 게 조금 달랐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 연구도 이런 있더라고요. 케이스처럼 이런 게 좀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당연하게 그냥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몸이랑 우리의 지각이나 이런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감각들이 되게 복잡하게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고 아무튼 그래서 이 피선생은 그럼 일상생활이 되게 어려워서 뭐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인지적인 판단이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은 그래도 자연스럽게 뭐 옷을 입고 이런 게 가능했다고 해요. 이런 활동이. 왜냐면 그 음악에 있는 그 규칙성이라든지 어떤 패턴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다른 사례에서도 이런 뇌기능에 장애가 있는 분들 아니면 지적 장애가 있거나 하는 분들이 음악에 기대서 좀 더 원활하게 일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서 또 이래서 예술이 예술인 건가 봐. 신기하다. 네. 진짜 신기하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했는데 이 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는 능력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게 그냥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의 관계 속에서 본다는 그런 그래서 AI가 자율주행을 하는 차들이 앞에 네 발로 사람이 기어가고 있어도 그걸 개로 인식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적으로 해서 올바른 걸 유추해낼 수 있지만 AI들은 아직은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이런 AI랑 같은 컴퓨터 얘기를 이제 올리버 섹스가 정리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뇌는 정말 하나의 기계이자 컴퓨터랑 비슷하지만 존재와 삶을 구성하는 과정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기계적인 과정만이 아니라 우리 되게 개개인의 경험이나 대상을 분류하고 범주하고 또 판단하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가 있는 것이고 그걸 배제하면 우리는 그냥 진짜 AI나 컴퓨터랑 같은 존재로
또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쓰는데 정말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앞에 말했던 두 사례는 약간 어떤 기능을 상실한 분들의 얘기를 해드렸고 또 기억에 남는 사례는 제목은 익살꾼 틱레이라는 제목의 사례인데요. 틱은 뭔지 아시죠? 네. 틱장애. 네, 틱이. 틱장애. 여기서는 이제 트렛 증후군이라고 음.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경질적인 에너지 그리고 뭐 기묘한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되게 과잉, 그러니까 좀 모든 게 다 과하게 이제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말한 것처럼 틱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흠칫거리거나 아니면 얼굴을 계속 찡그리고 있거나 또 신음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흥분해서 욕설을 막 내뱉거나 혹은 이제 여기 실린 사례 중에 길에서 어떤 노인이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계속 모방하는 그런 사례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트렛 증후군의 네, 하나인 트렛 거예요? 증후군의 하나래요. 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어떤 몸짓을 순간순간 계속 복사해서 따라하고 이런 것들을 트렛 증후군인데 대신에 이제 약간 이런 이상한 점이 있지만 굉장히 활력 있고 에너지가 많고 유머스럽고 변덕스럽지만 재밌고 좋은 면도 있는 그런 증후군인데요. 이 익살꾼 틱 레이라는 사람도 이 틱 증후군, 트렛 증후군 때문에 결혼도 했고 직장도 다니지만 결혼 생활에도 위기가 오고 직장도 계속 잘리고 해서 일상생활이 좀 잘 안 되고 다만 이 틱 장애로 인해서 음악성이 뛰어나가지고 주말에 바에서 재즈 드러머로 일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틱 증상이 약간 충동적인 행동인데 재즈 드러머니까 이 충동성이 연주를 할 때 되게 멋진 즉흥 연주로 이어져서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도 많고 그랬으나 뭐 흥분하면 욕도 하고 참을성이 없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올리버 섹스를 찾게 됐고 이제 치료를 위해서 할돌이라는 약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안정적인 상태가 되지만 이 익살꾼 틱 레이, 이 레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지칭할 때 만든 거예요? 스스로 만든 별명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틱을 빼고 나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럼 근데 티 치료가 되는 거를 약간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틱 장애 중에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민첩한 움직임도 틱 장애 하나인데 왜 회전문 같은 거를 보면 이 트렛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그 회전문에 빨리 뛰어들어갔다가 빨리 뛰어나오고 아, 그게 가능해요? 네, 그 감각이 이 사람들도 민감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빨리 나오고 했던 거를 즐겼었는데 이 약을 먹고 이게 느려진 거죠. 그게 못하게 된 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돼서 다치기도 하고 어. 왜냐면 그런 예전에 했던 속도대로 회전문에 들어갔다가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도 좀 아쉬웠지만 아무래도 아까 재즈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재즈 연주를 할 때 되게 평범해진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평일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일상 생활을 할 때는 할돌이라는 약을 복용을 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올리버 섹스한테 나는 이렇게 양쪽으로 오가며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모습으로도 살고 틱 장애가 있는 익살꾼인 상태의 모습으로도 살고 싶다 해서 평일에는 약을 투여하고 주말에는 약을 먹지 않고 바에 가서 재즈 드러머를 연주를 하고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되게 진지하고 차분한 레이 주말에는 익살꾼 틱 레이가 되어서 사는 그런 사례가 나와요. 행복한 와, 결말이네요. 그게 가능한 거군요. 그러게. 아니 이거 각성제 먹는 거랑 뭐가 달라? 각성제가 몸에서 생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도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이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이 트렛 증후군 틱 장애를 가지고 살아서 이 틱 자체가 이 병 자체가 자기화된 거예요. 자기 정체성과도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그게 다만 우리 일반적인 사회
그러니까 다수인 사회, 평범하다고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사회랑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같이 살기 위해서 약을 먹은 거고 또 어느 날은 자기라고 느끼는 익살꾼으로 이제 사는 거죠. 이걸 준비를 하면서 올리버 섹스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작가가 돌아가기 전에 이제 암 선고 받고 이제 재발한 거를 알고 다큐처럼 촬영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큐 영화가 있어요. 올리버 섹스 2015년도에 나온. 그래서 그걸 봤는데 거기에 이제 환자들 모습들도 몇 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익살쿤 레이라는 분도 나와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 영화도 괜찮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이가 올리버 섹스랑 되게 가깝고 되게 고마워하고 이렇게 양쪽의 이중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하더라고요. 어떤 의사들은 약간 그런 거를 허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약을 먹으려면 좀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선택적으로 복용하는 거를 그렇게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올리버 섹스가 처음에는 의료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되게 이단아 같은 존재였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회고록 같은 또 책도 있어서 그것도 좀 살펴봤는데 이 올리버 섹스의 삶도 좀 남달랐던 걸로 이제 보였더라고요. 이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랑 아버지도 의사였고 되게 엘리트 집안이었지만 수줍음이 많고 제가 보기엔 올리버 섹스도 되게 민감도가 좀 높지 않았을까. 그리고 문학도 되게 좋아하고 약간 이런 의학이나 과학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진로 결정을 할 때 양쪽을 두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조현병이었어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이나 아무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조현병이 발병을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의사 쪽으로 진로를 선택했고 이분이 33년생이라고 했는데 약간 성 정체성에서도 이제 게이셨더라고요. 되게 힘들었겠네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선 그리고 이 사람이 영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미국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버지랑 어느 날 얘기를 했는데 너가 좀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해서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했대요.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올리버 섹스한테 넌 우리 집안에 뭐 수치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버 섹스랑 어머니가 되게 사이가 가까웠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이제 영국이 좀 더 보수적이었고 그걸 생각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병원에서 인턴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계 쪽에서는 그걸 밝히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런 올리버 섹스의 어떤 삶이 환자들을 볼 때 뭔가 소수자의 입장에서 가깝게 그 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태도나 어떤 생각을 갖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많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해서 진료하는 방식이나 그런 게 딱 매뉴얼대로만 한다거나 그러지 네.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획일적이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정신과나 그쪽에 억압하거나 뭐 체벌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진짜 비인도적인 네. 처방 그런 걸 정신병동에서는 그 어떤 정신병이나 어떤 이런 신경적인 거를 막 교정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네. 해결하려고 네. 한다거나 체벌을 하고 벌을 주고 이런 사례가 이제 올리버 섹스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왜냐면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 생활도 힘들었던 것도 있고 그랬더라고요.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봤었어요. 우리나라의 투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 남자인데 젊은 남자였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기타 연주를 할 때는 그게 멈추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이야기한 재즈 드러머처럼 즉흥적인 걸 하지는 않는데 그냥 잔잔한 연주할 연주를 때는 딱 그 순간만큼은 방해를 받지 않더라고요.
음악은 뭐죠? 그니까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음. 음악의 어떤 규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음. 일상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음악이란 무엇인가? 음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음악 얘기를 좀 했는데 특이한 사례 중에 과거에 들었던 음악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와서 괴로워서 올리버 섹스를 찾아오는 할머니들의 사례도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 가위 눌리는 증상 중에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중에 아. 하나가 있는 거? 대학교 때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을 때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좋아하는 들렸어? 되게 좋아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들리네?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지? 라고 했는데 이게 막 점점 빨라지고 볼륨이 엄청 올라가. 오, 맞아. 여기서도 그런 사례가 나와. 그때 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네. 받았을 때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래 가위 눌릴 때 증상 중에 하나야 그게 이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여기 재밌는 게 노래가 들려오는 부인 얘기가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한 다들 명이 아니에요? 두 분 다 이제 약간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할머니 분들이었는데 이제 잊혀졌던 되게 어릴 적에 듣던 향수를 불러오는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곡 세 곡만 계속 반복적으로 아, 그럼 괴롭겠다. 들려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뇌가 우리 생애에 걸친 기억을 완전하다고 좋을 정도로 다 보관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모든 의식의 흐름이 뇌에 보존이 되고 생활 속에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언제라도 이제 떠오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약콩님이 그 가위 눌려서 된 거는 또 재밌는 게 내 어떤 특정 부위에 이상이 생겨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개개의 심리적인 조건이 필요로 하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조건이라는 게 아마 그때 스트레스이겠죠.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게 되게 개인적이고 고유하다라는 얘기가 꼭 어떤 뇌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음악 들려오는 분들은 약을 이제 먹어서 이제 해소를 할 수 있었는데 어떤 분은 그 어릴 적 기억이 다시 같이 음악과 함께 불러 일으켜져서 되게 좋아하셨던 긍정적인 분도, 효과가 분도 있었네요. 계시고 또 똑같은 곡만 세 곡만 계속 나왔던 이분은 너무 싫어하셨고 그거는 힘드셨겠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노래 세 곡이라도. 그래서 그 뭐지 쇼스타코비치 네. 아시죠? 네. 그분의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왼쪽 뇌실 쪽에 탄환부스러긴 금속 파편이 맞아. 있어서 네, 네. 맞아요. 그게 머리를 움직이면 관자엽에 음악을 관장 자극하는 영역을 이제 자극하면 곡이 막 흘러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그걸 작곡의 수술을 와. 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 그 인간이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양치님도 다 안 기억. 믿어? 저장은 돼 있는데 접근 권한이 없나 봐. 근데 저장은 되어 있는데 접근 권한이 되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뭔지 몰라. 아니 근데 하드에 저장해도 섹터가 날아가잖아요. 아무런 물리적인 그 충격을 섹터 생기는 거야? 충격을 안 해도. 근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어. 그 하드디스크랑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맞아요.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내구성이 떨어지는 저장 장치로 유명하잖아. 발전되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디는 배드 섹터가 없다. 결국 도찐개찐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과하게 불신하고 있고. 제 또 기억에 대한 되게 좀 재밌고 무섭다고나 할까 그런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 살인이라는 제목의 사례인데 도널드라는 사람이 펜시글리딘이라는 마약인가 그걸 복용했다가 애인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살인을 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죄 선고는 받지 않았으나 정신 이상으로 보았어요. 정신 이상이 있어서 그 정신 이상 범죄자 수용소에 이제 감금이 돼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죽였다는 거는 알고 그런 죄책감에 그 감금된 게 그래도 좀 죄책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고 그렇게 잘 성실하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땅에 머리를 부딪혀서 중상을 입고
기억이 돌아왔어요? 기억이 돌아왔어요. 오. 그 자기가 살해했던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어떡해. 자꾸 반복적으로 돌아와서 네. 그게 자꾸 재생이 되는 거예요. 되풀이가 되고 너무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 기억이라는 게. 자살을 막 기도를 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결국 이 사람도 뭐 약물 치료도 하고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도 받으면서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닌데 그걸 조금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책을 읽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사례들이 한 사람이 수집할 수 있지?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하버드대 의사인가? 하버드대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병원에 가야 된다. 아. 아니면 뭐 암 치료는 어디 아산병원 가야 된다. 그치. 뭐 이렇게 하듯이 그냥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좀 특이하다 그러면 거기로 하버드대 가자, 뭐 스탠포드 가자, 뭐 이런 게 있나, 뭐 이런. 그러니까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있기도 하고 이쪽에 관심이 이제 올리버 섹스가 많으니까 뭐 다른 의사들의 책도 많이 찾아보고 그런 의사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뭐 환자를 보러 가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계속 연구를 되게 많이 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런 비난도 받긴 했어요. 올리버 섹스가 이거 너무 환자들의 얘기로 이용해서 사적인 이야기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책으로 인해서 이분도 되게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기도 하고 영화도 돼서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저도 읽으면서 너무 이런 너무 신기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약간 의심하게 되는 면이 약간 있죠. 네, 맞아요.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책이 4부로 나눠져 있는데 그 4장에 다 각각 들어갈 때마다 앞에 사례 말고 설명하는 글들이 있는데 그 글을 읽으면 아까 약콩님이 말한 것처럼 인간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 계속 느껴지기도 해서 그런 의심이 많이 좀 줄어들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약간 또 고민했던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정신병동 이야기라는 만화책이에요. 데릴 커닝엄이라는 미국 작가인데 네. 본인이 직접 정신병동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정신병의 종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가 있던 병원에 있었던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올리버 섹스처럼 그 한 사람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망상병 환자라서 계속 본인이 뭔가 쫓기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걸로 좀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제 하다 보니까 신경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었는지 그런 걸 밝혀내니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 보다 보면 다 신기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여기서도 그 이야기 얘기가 나와서 딱 정말 그 환자들이 다 개개인의 병력, 어떤 역사, 개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랑 이 병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쓸마리를 찾아서 병을 치료할 수 있고 혹은 병하고 같이 살아가기도 하고 하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올리버 섹스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3장까지 있는 사례를 거의 하나씩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있는 사례가 혹시 최근에 그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 이병헌 씨 나왔던 드라마 처음 봤어요. 아니면 거기 그 지적장애 있으신 배우 나온 거는 그건 아시죠? 알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시회도 하고 네, 하셨다고. 그림도 그리고 하시는 분 은혜 씨인데 이름이 그분이 생각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목은 시인 리베카라는 시인 리베카. 네네. 그래서 이 리베카라는 사람은 19세인데 약간 지능장애, 지적장애가 있어서 오른쪽, 왼쪽도 구별 못하고 옷도 뭐 겉이랑 안, 뭐 뒤, 앞 이런 걸 구별을 못해서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이제 제대로 잘 못 입고 모든 동작이 좀 서툴고 어색하고 약간 굼뜨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고 이제 병원에 가면 하는 검사들 있잖아요. 되게 일반적인 사람에 맞춰진 지능 검사 이런 거를 해도 따라오지 못하고 했지만 되게 뭐 자연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같이 사는 할머니한테 되게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더라고요. 글자는 이제 익힐 수가 없어서 읽을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처음에 이제 올리버 섹스가 이 리베카를 봤을 때는 여러 검사들을 해도 너무 다 떨어지고 해서 그냥 지적 장애인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리베카가 정원? 공원인가 이런 곳에 자연 속에 앉아 있는 것을 봤는데 뭐 나뭇잎에 빛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문학적이고 시적이고 어떤 은유와 이런 비유가 다 들어가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올리버 섹스는 이 사람의 결함이나 이거가 아니라 어떤 좋은 점? 이 사람의 매력? 뭐 특별한 점을 발견을 하고 그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해서 지적 장애인들의 어떤 특징들이 무엇일까를 보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그 분은 그 음악 선생님, 피 선생님은 약간 구체성이 되게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지적 장애인 분들은 특징이 구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추상화나 어떤 범주화나 이런 거는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에 되게 몰입을 하기도 하고 하나에 빠져서 그것만 조금 너무 과하게 하기도 하지만 세밀하고 정밀하게 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도 더 생기 있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표현이 되게 풍부한 네.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 씨의 그림도 보면은 전 그분 전시도 잠깐 보러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연필로만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람 뭔가를 그릴 때 머릿속에 이미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모양은 이럴 거다. 그냥 그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를 보고 그리기 때문에 간혹 그림 그리라고 할 때 대상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고 내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로 보고 따라 그리면 더 잘 똑같이 그릴 수 있게 되기도 하거든요.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니까. 맞아. 왜냐면 만약에 컵을 그리면 이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겠다. 이런 거를 내가 생각을 미리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은혜 씨도 그림을 저희는 뭐 얼굴을 그릴 때 연하게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먼저 얼굴형을 동그라미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눈, 코, 입을 그리려고 십자를 이제 얼굴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안 그리고 보이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려요. 뭐 머리끝부터 그리거나 보이는 데부터 자기가 그리고 싶은 데부터 그려서 완성을 하는데 그분의 개성이 들어간 그림이 되고 대상의 특징도 잡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 되게 구체적으로 본다는 것 정말 그냥 그대로 본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참 개성이라는 게 뇌의 반응의 일부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리베카, 시인 리베카도 처음에는 병원에서 뭐 인지적인 기능을 더 높여주는 그런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 리베카도 알아요.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내가 이런 걸 못하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더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나는 이걸 해도 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쪽으로 그냥 그렇게 살게 되고 그래서 올리버 섹스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너무 환자의 결함에만 지를 기울였고 변화하지 않고 또 상실되지 않고 남아있는 능력을 간과했다. 그래서 그 점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사람이 리베카였고 결함 연구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여서 네러톨러지 그러니까 서사, 이야기 쪽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여지 않았고 이제는
이야기야말로 지금까지 무시되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구체성의 과학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원래 우리가 되게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과학 쪽에서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더 집중해서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 얘기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결국 올리버 섹스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 나온 모든 환자들,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가진 분들한테 다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고 또 이게 꼭 되게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어떤 병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혼란이나 혼돈, 아픔 속에서도 사람은 여튼 그 상황 속에서도 적응하고 또 그 상황에서도 성장하고 내가 결국 갖고 있는 능력을 깨워서 그 병에서 빠져나와서 일상을 다시 복구하고 재통합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책이었어요. 점점 현대의학이 음.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질병 치료, 어떤 생명을 살리는 뭐 그런 쪽에 좀 집중했었더라면 과거에는 현대의학은 좀 더 환자의 삶에 초점을 좀 더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나한테 질문도 좀 하게 되고 사례들이 재밌긴 하지만 약간 뭔가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말을 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되게 따뜻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 모습이 조금 다른 분들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겠구나라고 더 알 수 있어서 좋았던 책이었어요. 저는 좀 들으면서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내가 정말 나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었는데 몇 가지 단편적인 것들 네. 있잖아요. 네. 아 맞아 그런 사례가 나왔었지까지만 기억이 나고 디테일이 아예 없는 거예요. 노래를 들으면서 읽었었어야죠. 그랬다면 지금쯤 기억하고 있었을 거야. 그 노래를 틀어줘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였을까요? 아니야. 근데 노래 들으면서 책 잘 읽히나요? 아 근데 저는 음악이 없으면 오히려 집중 잘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어렸을 때 맨날 그 사실 산만하다고 하잖아요. 막 음악 듣고 이어폰 꽂고 있고 하면 근데 저는 오히려 원래 디폴트가 산만하고 음악이 그 산만함을 좀 정리해주는 느낌이 있었죠. 저는 수학과학 문제집 같은 거 풀 때는 음악을 듣는데 이게 이야기? 국어나 영어 할 때는 음. 음악을 못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책 볼 때도 음악은 잘 못 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음악이 없으면 좀 안절부절 할 정도로 음악을 항상 틀어놓고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그 정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소음을 듣는 거를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도 그래요. 산책할 때도 맞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음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길거리에서 나는 소리들이 좋더라고요. 저도 팟캐스트 들으면서 산책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주로 양재천을 많이 산책하는데 새소리나 물소리, 사람들 소리 그쵸. 듣는 게 되게 마음에 평화. 늙어가지고. 근데 그런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언니가 뭐 기사를 봤다면서 그렇게 동시에 뭘 하는 게 뇌에 안 좋다. 안 좋대요. 그렇다고 네. 하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MBTI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그 뇌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ESTJ인데 다른 뭐 ESTJ 툰을 보다가 ESTJ들이 효율충이어가지고 뭘 자꾸 동시에 하려는 버릇이 있다고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아주 몰입해서 보지 않는 이상 항상 책 같은 걸 가져와서 와. 막 같이 봤어 동시에. 그러면 언니가 되게 짜증을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는 왜 꼭 딴짓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딴짓이 아니라 그냥 동시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가 되게 빠르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동시에 정말 그건 사실 할 수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그 빠르게 바꿔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대사와 대사 사이에 뭔가 공백이 있고 양치님이 스킵하는 것처럼 조금 살짝 보면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장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틈에 나는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근데 책은 저절로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또 내가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산만하고 집중하지 않고 있고 그게 짜증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엄마가 옆에서 드라마 보고 있으면 옆에 소파에 앉아서 책 보고 있어요. 약간 드라마도 약간 귀를 열어놨다가 한쪽 끼는 드라마 듣고 있고 그러다가 너무 약간 책이 더 재미가 있다 하면 들어가서 이제 책에 드라마를 집중하고. 차단하고 책에 집중을 하죠. 아까 제가 병원을 주제로 선택한 게 제가 요새 병원도 좀 자주 가고 아픔이나 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어서 사실 이 책이 정말 기대했던 거랑 조금 처음에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올리버 섹스가 신경학자라는 건 알았지만 이런 특이한 사례들이 막 이런 기묘한 이야기,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 서프라이즈 그런 느낌의 사례들일 줄은 몰랐고 아파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느낌의 위로나 이런 위안이나 그런 걸 얻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걸 얻었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결국 그 제가 아까 올리버 섹스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올리버 섹스가 거기서 한 말을 이제 들려드리고 싶은데 도불파구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의사와 환자는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의사와 환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게 약간 어떤 실마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또 추천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은 의식의 강입니다, 여러분. 급발진 했습니다. 의식의 강도 나중에 다른 네. 주제 맞는 게 있으면 그때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작가니까 한번 올리버 섹스 책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어지는 53화 사부에서는 김양치가 소개하는 책 위험한 저녁 식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